정세균 국무총리가 화이자 백신 도입을 2월 달로 앞당기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정작 화이자는 우리나라에 정식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출국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각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 백신용 주사기를 개발해 내달 양산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삼성전자에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세월호 조사 특수단이 세월호 사고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의 죽음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당 본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야권 단일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의 입양 변경 취소 발언을 감싸려는 듯 부랴부랴 입양 위탁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문재인의 엽기적인 발언과 다를 게 없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익을 본 기업이 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은행 이자 중단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학계에서는 제2의 IMF가 터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해상에서 북한에 사살당한 우리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유족의 주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유엔 측에 거짓 답변했습니다. 월북한 게 아니라는 유족의 주장을 무시했던 정부는 뻔뻔한 거짓말로 유족의 마음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셈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1월 20일 뉴스데일리 베스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첫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었죠. 그때만 해도 곧 봄이 오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봄은커녕 여름, 가을 그리고 또다시 겨울이 돌아왔는데도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1년 만에 확진자는 73,115명, 사망자는 1,283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11월 중반부터 현재까지 불고 있는 3차 대유행인데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전체의 60% 정도가 3차 대유행 시기에 발생했다고 하니 어쩌면 코로나의 정점은 백신 보급을 앞두고 있는 지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서민 경제를 흔들어 놨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바닥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폐업과 휴업이 줄을 이었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빚은 산더미처럼 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위축된 경제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면서 가뜩이나 소득주도 성장으로 심해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됐습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은 국민의 일상까지 바꿔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임이나 회의, 축제, 관광 등 대면을 통해 이뤄온 우리의 소박한 일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군소리 없이 꿋꿋이 견디며 코로나를 극복해왔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정부와 방역당국의 실수가 좀 있더라도 감내하면서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희생을 K방역이라는 말을 만들어 정권의 치적으로 삼아왔으니 이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부는 코로나 백신으로 국민들께 보답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처럼 코로나 팬데믹 고통 속에 국민들의 자유를 또 억압하려 한다면 사회적 대혼란은 물론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빚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화이자 백신 2월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초 화이자 도입을 2월로 앞당기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죠. 그런데
화이자는 우리나라에 정식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정세균은 어떤 근거로 2월 도입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일까요?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화이자 백신 도입을 당초 예정된 3분기가 아닌 2월로 앞당기겠다며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습니다. 3상 임상시험 결과 95% 예방률을 입증한 화이자 백신이기에 국민들의 기대감이 컸는데요. 하지만 국내 심사 절차를 따져보면 2월 도입은 어려워 보입니다. 식약처가 화이자의 임상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화이자는 정식 허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백신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40일까지로 단축하고 20일 정도 걸리는 출하 승인 절차도 최대한 심사 기간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절차를 고려하면 40일도 빠듯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당장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2월까지 승인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화이자의 정식 신청이 이달 말쯤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세균은 무슨 근거로 2월 도입을 자신했던 것일까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정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제2의 야당은 즉각 백신 실책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 사태 초기 방역 업무를 보건당국에 일임하지 않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대응책을 펴다가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 와서 정권을 맡으라며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당내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혔었죠. 그렇다면 가짜뉴스의 진짜 진원지는 어디일까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2월 화이자 백신 도입을 자신했던 정세균의 공언은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논란도 나왔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화이자 백신 2월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날 질병관리청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정세균의 말을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또 이 발언이 있은 후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정 총리는 이번엔 또 다른 백신의 추가 도입을 시사했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또 한 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야만 했습니다. 백신 계약을 주관하고 있는 질병청은 비밀 유지 서약 때문에 계약 체결 외에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수장인 정세균 총리의 발언으로 두 차례나 혼선을 빚은 건데요. 이 같은 국민들께 혼란과 혼선을 주는 건 비단 정세균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문재인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백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곧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제조사와 협의 중이고 확정되지 않았다며 또 문재인의 말을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좀 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당내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전담기구에서 문재인, 정세균, 정은경 중 셋 중 하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니 당장 법적 조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저번 달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87%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를 종식시킬 유일한 수단인 백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꽤나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종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죠. 최근엔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23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숨진 사람의 대부분이 요양원에 입원한 8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사망자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백신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또 모더나 백신을 맞은 일부 접종자가 집단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모더나 백신의 사용을 급하게 중단시켰다고 하는데요. 백신이라는 게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고 다만 부작용의 퍼센테이지를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런데 꼭 이런 뉴스는 친여 성향의 언론들이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부정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백신의 부작용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백신 접종을 중단하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일일 신규 코로나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죠.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확진자가 지난 8일 3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적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8일 3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해 17일 20만 명 이하로 줄고 18일에는 14만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일일 사망자 수도 12일 4,491명까지 늘어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급감해 18일 1,42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입원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총 입원자 역시 6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재확산 속에서 누적 입원자 수는 13만 명을 넘었지만 18일에는 12만 3,848명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감소 시점은 백신 접종 시작 후 약 3주가 지나면서부터였는데요. 백신 접종 후 10일에서 14일에 항체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삼성은 코로나 발생 초기였던 지난해 2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의료용품과 생필품 등을 포함해 총 3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경험을 활용해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시한 동행 비전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와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 등 사내 연수원 2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습니다. 이런 삼성의 사회적 지원은 국내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는데요. 삼성은 지난해 4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와 지역사회에 약 2,900만 달러, 우리 돈 약 36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성의 사회 공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법정 구속시켰죠.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출국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계획은 당연히 무산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특사로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이 부회장에게 백신 확보를 위해 힘써달라 부탁했지만 재판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출장도 지속적으로 지연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이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의 삼성의 사회적 공헌 말고 삼성이 또 큰 성과를 거둔 게 더 있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주사 잔량 손실을 대폭 줄인 코로나19 백신용 주사기를 개발해 내달부터 월 1,000만 대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가셔서 주사를 맞을 때 주사액을 전량 투입한 후에도 주사기 틈 사이에서 미세한 공간 사이로 액체의 일부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도움으로 이 회사가 개발한 주사기는 이러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코로나 백신과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일반 주사기로는 코로나19 백신 한 병당 5회분까지만 주사할 수 있지만 이 주사기로는 6회분까지 가능해 백신 20% 증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주사 바늘 앞에 안전 가드 장치도 있기 때문에 사용 후
오염된 주사침과 사람 간 접촉도 원천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과는 삼성전자와 중기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입니다. 삼성전자는 전문가 30여 명을 투입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달 24일 이 회사와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한 첫 대책회의에 착수했습니다. 또 연말 연초 기간엔 구미 광주협력사 공장을 동원해 시제품 금형 제작과 시제품 생산까지 일주일 만에 완료했습니다. 그 후 삼성전자는 초정밀 금형 사출 기술을 활용해 주사기 사출 생산성을 배가시켰고 주사기 자동조립 설비 제작 등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삼성의 도움을 받은 이 회사의 생산 능력은 월 400만 개에서 1000만 개 이상으로 2.5배나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박스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포장재 회사를 연결시켜주고 태블릿 기기를 통해 제조 현장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회사는 백신 주사기에 대해 지난 15일 국내 사용 허가를 받았고 조만간 수출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9년 11월 6일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세월호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유가족 등이 당시 일부 생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부실 대응을 한 의혹이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12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민주당이 검찰은 신속히 전면 재수사에 나서라라고 압박하자 다음날 대검이 특별수사단 구성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그때 관련 보도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저는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검찰의 발표가 나오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100번 이해하겠으나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절차가 거듭 진행되었습니다. 참사 직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만 세월호 선사와 선원, 구조 해경, 해운업계 관계자까지 무려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죠. 그 재판 과정에서 선체 불법 증축과 평형수 부족, 부실한 화물 고정, 운전 미숙, 감독 소홀 등 참사를 야기한 원인들이 빠짐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물음표를 던지고 계셨습니다. 조금 더 관련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과학적 조사와 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론이 이미 내려졌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7시간 행적,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특조위 조사 방해, 이런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진행됐습니다. 상당 부분이 사실무근이거나 무리한 수사로 결론이 났죠. 151억 원을 들인 1기 특조위 활동이 미흡했다며 출범한 2기 특조위도 장기간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특별수사단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재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지긋지긋하다라는 반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어제부로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어땠을까요? 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특수단은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이 고소당한 사건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과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무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옮겨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수단은 이 밖에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이나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유가족이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음모설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에 들어간 국민 세금,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냐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직 남아있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됨으로써 특검 수사가 남아있고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기한을 1년 반 연장해서 남은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는 미혼이었고 세월호 참사 후인 지금은 두 아이를 가진 아빠가 됐는데요. 때문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실을 이양한다며 투입된 국민 세금, 사회적, 정치적 혼란, 또 수많은 갈등들, 차라리 이럴 바엔 지난 일에 집착하기보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했다면 아마 해상사고 예방과 대처와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세월호와 관련한 조사가 이번이 무려 8번째였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검찰은 그동안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을 총망라해서 다시 수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이 고소당한 사건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고 도감청과 해킹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 등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특수단은 왜 이를 무혐의 처리한 것일까요?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고 도감청과 해킹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유가족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것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유가족 반응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무사와 국정원이 미행이든 도감청과 해킹이든 청와대로부터 유가족 동향 파악을 지시받은 것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수단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미행도청 감청이나 언론 유포 혹은 그에 이은 후속 조치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보고서에 담겼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침해가 있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이를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했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 3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한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 앞에 세웠다가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이부는 이 전 사령관의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사령관이 나흘 뒤인 7일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검찰이 망신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검찰 마크가 찍힌 검은색 덮개로 가리기는 했지만 수갑 찬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섰을 때 이 전 사령관은 이를 악물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특조단 발표를 접한 법조인들은
몇 건의 적폐몰이로 이전 사령관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결과는 무혐의였다고 한탄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당 입당을 거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다른 제안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당을 향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면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기꺼이라는 부사어가 붙었습니다. 국민의힘당 본 경선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안 대표가 이번엔 끝까지 대의를 따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데, 김종인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 후보 확정 후에라며 또 밀었다 땡겼다 하는 밀당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라며, 저는 이 논의에서 결정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주십시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안 대표는 오픈 경선 플랫폼과 관련해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후보 누구든 참여, 실무 논의 결과와 경선 결과의 깨끗한 승복, 비전과 정책 경쟁 선거 지향, 결과와 상관없이 단일 후보 당선 지원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약속드리겠다. 저 안철수는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는 단일화를 위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지만 느닷없는 제1야당의 입당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웠고, 그것이 단일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경계해야 했다며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안 대표는 회견 후 새로운 경선 방식을 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함께 본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드린 것이라며, 플랫폼을 야권 전체로 개방해준다면 국민의힘에서 전체 관리하더라도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당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에 들어가 경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가 많으니 1차적으로 거른 뒤 본경선 후보들과 안 대표를 비롯한 금태섭 전 의원 등 다양한 외부 후보들이 같이 모여 본경선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안 대표의 발언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의 제안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 대표가 제의했다고 우리가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할아버지는 혹시 야권이 단일화를 해서 여당을 이겨버릴까봐 두려운 건 아닌지 하는 발언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서 김종인 할아버지가 하는 말들은 꼭 되새겨 듣게 되네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의 입양아 변경 취소 발언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진화하려다가 그 불씨가 더욱 커졌습니다. 민주당이 입양 사전 위탁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사전 위탁제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재인이 말한 입양 취소 발언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당은 사전 위탁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재포장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정확한 진위가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 설명하겠다며, 청와대에서도 설명했지만 사전 위탁 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홍익표는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6개월간 예비입양아동을 예비부모 가정의 위탁보호에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보호는 물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하에만 관례적으로 허용하나 이를 입양 전 필수 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6개월 동안 예비입양아동을 예비부모 가정에 위탁해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6개월간 예비부모가 입양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살피는 모니터링이 실시되는데 이에 따라 위탁보호 기간이 끝나면 기관과 가정의 입양 여부가 결정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결정에 따라 입양이 결정됩니다. 현재는 사전위탁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입양기관 등에 의해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의무화를 내세우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위탁제는 예비부모가 입양아동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이 변했을 경우 고의로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방법으로 입양 자격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입양아동을 부모 마음에 따라 바꾼다는 문재인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말만 사전위탁제일 뿐 사실상 아이 변경 가능제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아이도 데려와보고 저 아이도 데려와보고 해서 아이에겐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고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간도 6개월이나 되니 반년 동안 한 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입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왜 항상 이 모양 있다고인지 참 한심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무슨 논란이 생기면 그걸 덮겠다고 법안을 불이나하게 헐레벌떡 내놓는데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은 전혀 없고 그럴싸한 말들로 현혹만 시키려고 하니 나아지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겉포장만 휘황찬란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사회의 악이 아닌가 싶고 또 사회에 악을 창출해내는 집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해 있는 추천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길 바라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연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5일 진정을 접수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9일 인권위가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남고등학교에서 진행된 특강 연사로 나서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뭐가 불뚝불뚝하지? 그치? 그리고 밤마다 부르르 떨고 그러지? 솔직히 얘기해봐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부르르 떨었는데. 성교육을 하고 싶었으면 좀 제대로 할 것이지 딱 박범계 본인처럼 저급스럽게 말했네요. 법세란 측은 지난 15일 박범계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후보자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박 후보자가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법세란 측은 이 같은 발언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학생들의 헌법상 인격권을 훼손한 것으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예민한 사춘기를 겪는 학생이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학생들은 매우 불쾌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에 단 한 명도 동의해주지 않았다며 별도의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신청한 증인 참고인은 법무법인 명경사무장으로 재직 중인 박 후보자의 동생, 부동산 헐값 매각 증여 의혹과 관련한 박 후보자의 처와 처남, 사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전 민주당 대전시 의원이자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 등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종배 씨와 김소연 변호사 등은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백혜련 여당 간사를 통해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 중이라는 등의 궁색한 이유를 들며 불가하다고 했고, 급기야 오늘 오후엔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통화하면서 검찰 인사에 대해 최대한 협의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추미애가 아닌 박범계가 검찰 인사를 주도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가 오늘 또는 내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후임인 박범계 후보자가 25일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퇴임 직전까지 검찰 인사를 결재하고 물러나는 셈입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전 평검사 인사 일정과 인사안을 확정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위 결과는 이날 중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사위에서 이르면 오늘 또는 내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일선 지검과 지청에서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희망부서를 소원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평검사들의 정기 인사를 2월 1일자로 부임하되 1월 하순에 발표하기로 심의했습니다. 법무부 예규인 검사정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사 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국회 청문회도 하기 전이라 이번 인사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재했습니다. 인사안은 법무부 검찰국이 주축이 돼서 작성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검찰국은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 검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는 윤석열 4단 대학살이라 명명됐던 지난해 1월 검사장 인사에 이어 지난 8월 검찰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정권의 가시 같은 검사들을 거의 전멸시킨 바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코로나 경기 부양 대책인지 공산화 대책인지 헷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익공유제 추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에 코로나로 이익을 본 배달업체나 카카오 등뿐만 아니라 금융업계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 분담을 위해 이자를 중단하거나 가압류를 금지하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익을 낸 기업과 피해를 입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은행과 국민 또한 갈라놓으려 하고 있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IMF 같은 대란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나라에 갖다 바치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이를 우려하는 학계의 목소리, 김자유 기자가 전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금융권과 비금융 실물 경제의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세계적인 현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라고 금융업계로부터 짱돌을 맞을 만한 주장을 펼쳐댔습니다. 홍익표는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은행이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달걀 한 판을 통째로 쳐맞을 법한 발언을 했습니다. 홍익표는 또 이익 공유를 위한 기금 조성에 금융권의 동참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홍익표는 이미 금융노조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 활용을 하고 있다며, 첫 번째는 자발성,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협박하듯 제안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주장에 우려를 보였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정치 논리가 주입되면 오히려 경제 상황이 악화한다는 염려입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유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은행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만기를 연장시켜 놓은 상황이라 부실화한 채권이 더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경제 침체에 따른 부실 채권이 쌓이면 은행의 위기가 오는 것은 당연한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자 제한은 은행이 대손 충당금을 막을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IMF처럼 경제 재난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재무제표상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바드러움, 외상매출금, 대출금 등 채권에 따른 공제 형식으로 계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을 뜻합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또한 이익공유제라는 발상 자체가 정치권이 수익을 낸 기업과 피해를 입은 국민을 갈라치며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이 이런 반시장적 발상을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지난해 9월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북한 양측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에 보낸 서한은 4쪽, 우리 측에 보낸 서한은 7쪽 분량으로 사건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전달한 뒤 남북에 각각 4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북쪽에는 알려진 정보 외에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밝히면서 공무원 이 씨의 업무와 신문, 사례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이 씨의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이유, 만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측에 보낸 서한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씨의 억류와 신문, 사례와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북한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취해진 한국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해 유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정보가 있는지 물었고 사건 관련 정보가 유족 측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유엔의 질문에 우리 정부 측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거의 거짓말 수준으로 답을 했는데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유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해경이 공무원의 형을 만나 수색구조 작전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니들이 사살당한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기에만 급급했지 대체 언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겁니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면 유족이 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했겠습니까? 정부가 얼마나 사건에 대해 은폐하고 늑장 대응을 했으면 억울하게 총에 맞아 숨진 이 씨의 아들이 2차례씩이나 문재인에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유엔 측에게도 거짓말을 늘어놓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 정말 거짓 정권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낍니다. 정부는 또 정보조사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증명하는데 더 초점을 맞췄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종 사망 사건에서 동기 규명이 중요하며 해경은 가족의 주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유엔 측에 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가족의 주장을 문재인 정부 니네가 언제 포함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 북한의 살인 동기를 그럴싸하게 만들었으면서 유엔 측엔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그 모습이 참 역겨울 뿐입니다. 이런 거짓 답변, 뻔뻔한 답변을 한 정부를 보면서 유족들은 얼마나 더 분통이 터질까요?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을 유족에게 위로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문재인 정부가 사랑하고 애정하는 중국 공산당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북부지역 구이저우성의 3개 도시에서 독색으로 염색한 파가 발견됐습니다. 중국은 먹는 식품 가지고 장난치는 걸로 유명하죠. 그동안 알려진 대표적인 예로 화학 성분으로 만든 가짜 달걀과 아기들이 먹는 가짜 분유 등이 있는데 중국의 가짜 식품 목록에 파가 추가됐습니다. 9일자후 안순시의 한 시민은 농산물 시장에서 구매한 파가 시간이 갈수록 색깔이 연해진다는 소식을 처음 전했습니다. 이후 주니시 시민들도 마트에서 구입한 파가 점점 색이 옅어진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뒤이어 구이양시에서도 같은 현상이 폭로되면서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는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6일 구이양시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찾아가 노점 3곳에서 파를 산 뒤 냅킨으로 파를 닦자 청록색이 묻어나왔고 싱싱해 보이던 파는 색깔이 옅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를 싱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에 파릇파릇해 보이는 청록색 색소를 뿌린 것입니다. 구이양시 내 네티즌들은 지난 9일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쩐지 팥값이 비싸다 했더니 공장에서 출하하기 전에 메이크업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우리의 뱃속이 화학 폐기물 처리장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의 먹거리 조작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탓에 중국 식품 건강 웹사이트에서는 가짜 식품 구별법을 소개하는 일도 흔합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밝은 색상은 가짜 식품의 징후일 수 있다며 부자연스러운 녹색을 띤 채소는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중국산 채소 참 많이 팔죠. 당근과 표고버섯, 숙주나물 등 참 많은데 특히 저는 당근이 참 의심되네요. 주황색 색소로 물들어 놓은 건 아닌지 지금 당장 실험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0일입니다. 새해에 세우셨던 계획들 그리고 결심들이 작심삼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점검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아침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